애플놈들은 이제 다 자기가 해먹는 그런 이제 대단한 놈들이 됐죠. 그러니까 미리 뭔가 주식을 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가 오늘 했어. 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H입니다. 지난 새벽에 애플의 세계 개발자회 WWDC 2020 키노트가 있었죠. 올해는 아쉽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30년 만에 최초로 온라인 행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미국에 직접 가서 WWDC 행사에 참여했던 만큼 전 세계 개발자들의 그 열띤 축제 분위기를 직접 볼 수 없음이 좀 아쉬웠어요. 잠깐 추억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2015년에 처음 WWDC에 가서 촌스럽게 인증샷을 찍고 온 에디터 H의 만 20대 모습, 풋풋한 모습 보고 오시죠. 너무 귀여워. 뭐야, 저 선글라스는? 네, 현재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난 3월에 일찌감치 온라인 행사로 전환을 했던 애플의 판단이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 자체가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키노트 영상은 애플파크의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 있는 팀 쿡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에 앞서 인종차별주의와 불평등을 거론하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당함과 역경을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던지네요. 과연 애플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영화 같은 연출을 동반하면서 키노트 영상이 이어지는데요. 막 발표자들 사이를 오가는 화면 전환이 정말 재밌었어요.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각자의 사람들이 모두 독립된 공간에 떨어져 있어서 마치 이 발표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OS 14입니다. 역대 가장 큰 디자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폰의 홈화면을 싹 다시 디자인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아이폰 사용자분들의 홈화면은 지금 어떤가요?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운로드한 앱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 페이지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잖아요. 제 아이폰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처럼 관리되고 있어요. 첫 두 페이지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저는 넘기면 무슨 앱이 있는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15페이지가 있네요. 그래서 애플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드디어 만들어줬습니다. 앱 라이브러리, 앱 서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홈화면 페이지 끝에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공간인데 내 폰에 있는 모든 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동 정리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자주 쓰는 앱을 묶어서 제한을 해주고 최근에 뭐 다운로드 받은 앱이나 소셜미디어 앱, 엔터테인먼트 앱을 따로 묶어서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 화면에서 바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검색 필드를 탭하면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앱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항상 앱을 찾지 못해서 항상 그 탐색 탭에 들어가면 제안해주는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 쓰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빨리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아이폰에 위젯이 생겼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2020년에 위젯이 생겼는데 그게 신기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이제 아이폰에서 위젯을 사용하면은 하나의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한테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능해요. 액티비티 앱의 활동량이나 사진 앱, 애플 뮤직, 날씨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보기 쉽게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똑같은 캘린더 위젯이라고 해도 보여주는 정보의 스타일이나 위젯 크기를 필요에 맞게 선택해서 골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택이라는 위젯이 되게 흥미로운데 뭐 시간대나 사용자의 뭐 이전 활동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 등을 토대로 적절한 위젯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추천해줘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폰 사용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픽처인픽처 화면 속 화면 기능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뭐 페이스타임을 하다가 다른 앱을 열어도 영상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따로 표시되는 멀티태스킹 기능이죠. 이 창을 화면 한쪽에 이렇게 우아하게 밀어놔서 화면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소리만 재생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끌어와서 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고 이 기능이 아이패드에만 돼서 되게 답답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커다란 폰을 쓰는 보람이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체리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쌀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본래 쌀이야 이렇게 부르면 아이폰 전체 화면 UI로 표시가 되면서 그때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화면이랑 작업을 가려버리잖아요. 근데 iOS 14에서는 쌀이를 불러도 화면 아래 컴팩트하게 표시가 되면서 즉각적으로 명령을 수행해줍니다. 그래서 화면 안에 내가 쌀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정보나 뭐 목록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iOS에 새로운 번역 앱이 생겼습니다. 이 앱은 대화 내용이 디바이스 밖으로 전송되지 않아요. 머신러닝이랑 뉴럴 엔진을 통한 언어 인지 및 번역 과정이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내 아이폰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인 상태에서도 이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짱이죠.
이렇게 세로로 쓰다가 가로 모드로 바꾸면 다른 언어를 쓰는 상대방이랑 왼쪽, 오른쪽 화면 양쪽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디자인되었어요. 되게 유용하겠죠? 빨리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제 예전만큼 해외 뭐 여행을 가거나 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일이 자유롭지 않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참고로 번역 앱은 11개 언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웬일일까요? 메시지 앱에서는 중요한 대화 상대를 핀으로 상단에 고정해둘 수 있게 되었고요. 미모지에도 뭐 여러 연령대랑 직업 같은 디자인이 추가되었는데 이번에 마스크도 씌울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시기적절하죠? 또 여러 사람이랑 대화하는 그룹 메시지 창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멘션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생겼고요. 에어팟에도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을 착용한 상태로 애플 제품을 많이 쓰니까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아시죠? 기기를 매번 이 블루투스 설정해서 전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 기기 전환을 통해서 아이폰에서 팟캐스트를 듣다가 다시 아이패드로 가서 거기서 넷플릭스를 보고 다시 맥북으로 넘어가서 페이스타임을 하고 다시 아이폰에서 전화가 와서 그걸 받았을 때 이 전환을 에어팟이 알아서 쫓아간다는 거죠. 마치 마법처럼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2세대, 비츠 솔로 프로 등의 기기에서 이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에도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있는데 공간감 오디오 기능이 추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리는 동시에 내가 에어팟 프로를 끼고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머리를 움직여도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 고정되는 것처럼 실제로 내 앞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궁금해요.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쉴 틈이 없습니다. 바라바라밤! 자, 아이패드 OS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위젯이나 시리 등 iOS 14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은 아이패드 OS에서도 유효합니다. 두드러지는 변화는 검색 기능인데요. 검색창 역시 새로운 컴팩트 디자인으로 본래 내가 아이패드에서 보던 화면 전체를 가리지 않고 아무 화면에서나 이렇게 검색 팝업 창이 떠서 바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일, 빠른 정보, 장소, 그리고 웹 검색까지 굉장히 다양한 결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올 때도 이 전체 화면을 다 쓰지 않고 아주 컴팩트하게 상단에 안내창으로 표시되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애플 펜슬의 사용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미팅 같은 거 할 때 뭘 받아 적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요. 이걸 타이핑을 할까, 손글씨로 쓸까? 사실 손글씨가 직관적이고 글씨가 아니라 이제 뭐 형태나 메모 같은 스케치도 남길 수 있어서 더 편하긴 한데 막상 내가 이걸 손글씨로 써두면 이걸 공유하거나 문서로 만들거나 수정을 할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제 스크리블 기능을 통해서 문자 공간에 손글씨를 쓰면 이걸 자동으로 텍스트 전환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뭐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오각형을 그렸어. 오각형을 대충 그린 다음에 잠깐 원하는 형태로 잡아두면은 이거를 이상적인 모양으로 싹 잡아주고 또 손글씨도 문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쓴 손글씨를 2번 탭하면 뭐 단어를 선택해주고 이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장난 아니죠. 심지어 검색창에다가 손글씨를 애플 펜슬로 입력을 해도 그 글씨를 입력해줘요. 장난 아니죠. 근데 뭐 중국어, 영어 이렇게 특정 언어만 지원을 하고 한국어 지원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어 되는데 한국어를 왜 안 해줘? 한국어 더 쉬운데.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워치OS 7 차례입니다. 애플워치의 작은 화면에서 수많은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 기능이죠.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3만 원짜리 스태퍼를 사서 집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워치 운동 앱 리스트 중에 이 스태퍼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댄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힙합이나 뭐 라틴 댄스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인식을 한다고 해요. 사실 댄스는 달리기나 다른 운동처럼 이렇게 모션이 반복적이거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댄스 막 이렇게 맞춤! 개춤! 제가 이렇게 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에서 얻은 데이터를 합쳐서 이 댄스 동작이 뭐 하체를 쓰는 건지 상체를 쓰는 건지 이 차이를 감지하고 여기에 제 심박수가 지금도 벌써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심박수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열량 소비를 계산해낸다고 합니다. 다들 집에서 이제 분노의 댄스 한번 추어봅시다. 정말 놀라워요. 이 시국에 딱 맞는 자동 손 씻기 감지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면 동작 센서로 이렇게 내가 손을 씻는 것 같은 움직임이다라고 측정을 하고 마이크까지 사용을 해서 물소리를 감지해서 경화야 너 지금 손 씻는 중이구나 하고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띄우는 거야. 자, 20초 동안 씻어. 그 호흡하기 앱처럼 심호흡처럼 장난 아니지. 그래서 20초 동안 씻으라고 여기 카운트다운이 돼요.
그리고 다 씻으면은 굿잡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손을 대충 씻는 편이에요. 20초 동안 씻지 않는데 애플 정말 무섭네요. 또 이번에 워치OS 7에 수면 추적 기능이 도입이 돼서 목표 시간을 정하고 사용자가 얼마나 충분히 잤는지 트래킹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잠이 드는 게 불편하지 않을지,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쓰고 왔는데 잘 때도 착용하면 배터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될지 조금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저같이 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하겠지만, 에디터 M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디든 간에 머리가 닿으면 자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쵸? 건강해서 참 좋겠어요. 애플워치 오래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워치페이스에서 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나에 맞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애플워치의 활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여기 지금 보면은 날씨, 배터리 잔량, 세계시간, 계산기, 활동량을 넣어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워치OS에서는 개발자나 사용자가 시계 페이스를 훨씬 더 자유롭게 내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한 앱이면 하나의 컴플리케이션만 띄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앱에서 여러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이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어요.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서핑용 앱에서 그 동네 해변의 수온, 뭐 풍속 예보 이런 거를 각각 다른 아이콘으로 꺼내놓고, 아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 수유 시간 같은 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 넣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화된 워치페이스를 내가 만들어서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만들어서 팔고 싶다. 에디터 H페이스 이렇게. 마지막은 오늘의 가장 핫한 소식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맥OS 빅스터를 공개하면서 어마어마한 뉴스를 발표했어요. 막 맥이 역사적으로 3번의 변화를 겪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약진을 할 때다! 막 이러면서 막 밑밥을 깔더라고. 근데 뭐 좀 관심 있는 애플 팬들은 다 아셨을 건데, 이름은 바로 애플 실리콘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이 직접 설계한 맥용 프로세서인데요. 애플이 2005년도부터 여태까지 모든 맥 제품에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기적으로 애플이 인텔이랑 굿바이 할 거다라는 루머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죠. 인텔이 사용하는 X86 아키텍처 방식이 성능도 높고 호환성도 뛰어나지만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비싼 데다가 계속해서 인텔의 뭐 프로세서 출시 일정이 딜레이되고 뭐 단종이 되고 이런 이슈들이 애플의 제품 출시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 계속 있었으니까 애플이 짜증이 났을 거예요. 자, 이제 애플 실리콘 발표와 함께 자체 설계한 ARM 기반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애플이 그 애플 실리콘 발표에 앞서서 새로운 맥OS를 시연할 때 사용했던 맥이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하는 A12Z 프로세서로 구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마지막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해주더라고. 맥을 모바일 AP로 구동시켰는데도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뭐 파이널 컷 같은 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밑작업을 미리 해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새롭게 만드는 ARM 기반의 칩셋이 성능이 담보가 된다고 해도 기존의 맥에서 사용하던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호환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텔 프로세서용으로 개발된 앱들을 ARM 기반의 애플 프로세서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약간 변환기 역할을 해주는 로제타 2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놈들은 이제 다 자기가 해먹는 그런 이제 대단한 놈들이겠죠. 애플 아주 다 자기가 해먹고, 그러니까 미리 뭔가 주식을 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가 오늘 했어.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땐 이미 늦었겠지? 그럼. 그렇다고 애플이 지금 당장 내일 인텔이랑 빠이빠이 하겠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아직 인텔 칩셋을 탑재한 제품 중 출시 준비 중인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애플이 오늘 공개한 자체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은 올해 연말 정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향후 2년 안에 인텔과 서서히 이 점진적 이별을 하고 애플 실리콘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을에 있을 이 OS 업데이트가 벌써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부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까지 기존의 사용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길게 보고 나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지금 더보기 링크에 있는 카탈로그, 디에디트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은 텍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메일함으로 싸드릴게요, 여러분. 카탈로그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정식 업데이트 되면 다시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WWC 보느라 잠을 너무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플리즈. 그럼 여러분 안녕. 배고파.
배도 고프고 졸려. 이제 카탈로그 만들러 가야 돼. 카탈로그 찍으러 갈게요. 카탈로그 구독해주세요.